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최소 7개에서 10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유력한 가운데 관료와 전문가 위주로 2기 내각을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5선 중진이자 대표적 비명계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이 의원은 개딸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을 고쳐쓸 수 없다면서도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달 29일 입적한 자승 스님의 영결식과 답의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자승 스님을 추모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과 신도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부싸움 중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자 홧김에 이같이 비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유럽 중부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교통이 마비되고 수천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독일 민헨 공항이 폭설로 폐쇄되면서 한국인 수십 명도 고립됐습니다. 서울시가 내일 밤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5시 10분까지 무료로 심야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합니다. 버스는 동대문역에서 합정역까지 운행되며 시행이 안정화되면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내로 유료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르면 내일 단행될 개각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규모는 중폭 이상으로 7개 정도 부처의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와 국토부 등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이 빠지고 관료나 전문가 출신들이 이 자리를 이어받을 전망입니다. 첫 소식은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중폭 이상 개각을 단행할 전망입니다. 이번 개각 대상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7곳이 거론됩니다.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임으로는 경제관료 출신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내정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큰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는 박상우 전 LH 사장과 심교원 국토연구원장이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송상근 전 해수부 차관과 김인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소기업벤처부는 유병준 서울대 교수와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용노동부는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훈 유니스트 총장과 유지상 광운대 총장이 거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교체될 장관들이 총선 출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새로 인선될 인사들은 주로 관료나 전문가 출신으로 꾸려질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떠나는 분들은 일을 잘해서 당에서 부르는 거니 섭섭해하지 말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1차 개각 발표 뒤 오는 8일쯤 이후로 국가보훈부 등 몇 개 부처에 대한 2차 개각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이번 개각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황재현 기자와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먼저 박문규 산자부 장관 얘기부터 해볼게요.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교체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취임한 지 석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개각 대상으로 언급되는 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 여당이 지금 이수정 경기대 교수 영입에서도 보듯이 경기 수원 공천에 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판세의 이제 핵심이다 이 말인데요. 예. 역시 수원 출신인 방 장관에게도 그래서 출마 요청이 여당에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수원 출신 여권 인물이 워낙 적어 일어난 현상이다. 다만 본인은 출마 생각이 적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임기 석 달 된 경제산업 관련 경제부처 장관을 바꾸는 건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방 장관은 MBN과의 통화에서 여러 이야기는 있지만 지금 맡고 있는 직이 있으니까 그것에 최선을 다하겠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이 한동훈 장관인데 어제 저희가 이번 주는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언제쯤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총선에 나오고자 하는 공직자가 이 공직을 그만둬야 하는 시점이 바로 내년 1월 11일입니다. 예.
이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 이 날짜에 가장 임박해서 교체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많습니다. 오늘도 이 한 장관이 1997년 군 복무 중 숨진 한 승직 장병 유족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 편지 속에서 국가배상법이 꼭 개정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이렇게 사실상의 대국민 행보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하는 게 여당으로서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월 11일 임박해서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후임 법무장관은 아직 누가 유력하기보다는 여유가 좀 아직은 있으니까 이 초기 박성재, 길태기 두 전 고검장의 입하전이 치열했는데 최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급부상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황 기자, 장관급 인사 중에 지금 공석인 곳이 국정원장하고 방통위원장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국정원은 이 원내 인사 파동을 깔끔하게 정리할 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답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군 출신 외부 인사를 대통령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대통령실 이 김용현 경호처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군 출신은 아니지만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지냈던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 등이 거론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일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러나 후보 지명 작업은 비교적 좀 서둘러 진행될 전망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전 위원장이 사퇴할 때 이 명분이 위원회의 업무 공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 후임자를 빨리 찾아야 그 공백을 최대한 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순차 개각의 후반에 발표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황재현 기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친명과 비명의 갈등이 결국 현역 의원의 탈당으로 이어졌습니다. 우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됐다며 고쳐쓰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탈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선 중진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 지역구인 대전시당에 탈당계를 냈습니다.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홀가분하다고 밝힌 이 의원은 민주당이 도저히 고쳐쓰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개딸당으로 변질됐다면서 내로남불과 약속 뒤집기, 방패 정당과 무능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좀 전에 민주당을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온 것입니다.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이 의원은 구체적인 행로에 대해 숙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구 특성을 살려 과학, 기술 등 미래 분야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정치 개혁 등에 힘을 쏟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 중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 탈당 의사를 전했고 홍 대표는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의 탈당에 당 안팎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5선까지 했으면서 그렇게 한 번 더 하고 싶냐고 꼬집었고 지도부의 또 다른 의원은 당내 스파이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쳐쓰기가 불가능하단 토로에 깊이 공감한다며 응원한다고 밝혔는데 이 의원의 입당을 위해 국민의힘이 혁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오늘 정치 톡톡은 이상민 의원의 탈당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관심은 이상민 의원의 다음 행보입니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 어때요? 예, 오늘로서는 이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다라고만 답변을 했는데요.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신당 세력에 힘을 보탤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합류할지 등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이 의원은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도 열어둔 바 있습니다. 어쨌든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무소속보다는 국민의힘이 나은 것이 확률적으로 그렇죠.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이상민 의원을 받을 자리가 있겠느냐며 합류 가능성을 낮게 봤는데요. 다만 국민의힘 한 지도부는 대전은 국민의힘에게 어려운 지역이라며 이 의원이 합류할 경우 총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끌어들이는 것 같은데 실제 이상민 의원은 뭐라고? 오늘 MBN과의 통화에서 지금 본인이 갈 만한 온전한 당이 있느냐라고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양양자 의원 등이 상식의 정치를 목표로 힘을 모을 수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습니다. 제3지대 합류를 고민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 폐해를 극복할 만큼의 세력 규합이 가능할지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와도 최근 통화를 했다며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언급을 아끼고 있지만 말해야 할 때는 말하겠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예, 이상민 의원이 현역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남다른 건데 그러면 이상민 의원 이후로도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내 비명계 모임, 이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상민 의원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이 생각하는 해법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아직 민주당이 오뚜기처럼 다시 설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총선 전국에 이르러서는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대변신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당장은 당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건데 그러면서도 이 탈당 가능성을 닫아두진 않았습니다. 아직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이미 12월 중순까지 또 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힘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혁신위가 내일 이제 주류들이 희생해야 된다 이 요구와 지도부에 보고합니다. 지도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 예, 지도부가 그 안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의원 개인의 거취 문제는 이 최고의 의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오히려 혁신위를 향해서 궤도를 이탈했다, 원래 역할에서 벗어났다며 비판했습니다. 궤도 이탈의 조짐도 좀 보여요. 공관위가 해야 될 업무와 혁신위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 차이가 있는데 스스로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네, 이 때문에 지난주 이뇨한 위원장은 이 자신에게 공관위원장 자리를 달라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지만 이 역시 김기현 대표가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혁신 동력을 잃은 혁신위는 사실상 종료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군이 처음으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 실사격 훈련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 마땅한 시험장과 분석 체계가 없어서 해외에서 훈련을 진행해왔는데 우리 동해상에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로써 군사력 증대는 물론 훈련 예산 10억 원을 줄이는 효과도 보게 됐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바다를 가르며 기동하는 한국형 구축함 강감찬함에서 명령이 하달됩니다. SM-2 실사요원 청원 전투 배치. 둘, 셋! 전투 배치! 잠시 뒤 SM-2 함대공 유도탄이 화염과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치고 함정으로 빠르게 접근하던 가로 4m, 세로 2m 크기의 적 항공기 모형을 격추합니다. SM-2 유도탄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실사격 훈련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전투탄 실사훈련을 통해 해군의 대공 방어 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해. 해군은 해외 실사격 훈련보다 약 10억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에서 도입한 유도무기까지 국내에서 시험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는 정찰위성 발사 11일 만에 위성 정보를 획득하는 정찰위성 운용실이 임무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오늘 고 자승 스님의 연결식과 스님의 시신을 화장하는 불교식 장례 다비식이 진행됐습니다. 연결식엔 수많은 신도들과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는데요. 심동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승 스님의 마지막을 함께하려는 추모객들이 사찰을 가득 메웠습니다. 두 손 모아 스님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신도도 눈에 띄었습니다. 조계사에서 진행된 연결식에는 자승 스님을 추모하기 위한 발걸음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불교계뿐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보낸 조사도 낭독됐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더 따뜻하게 살피고 연결식이 끝난 뒤에는 자승 스님의 법구를 경기도 화성의 용주사로 옮겨 불교식 장례인 다비식을 치렀습니다. 자승 스님은 지난달 29일 안성 칠장사 요사체 화재 후 숨진 채 발견됐는데 조계종은 소신공양을 통한 입적이라고 밝히며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조계종의 33대, 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은 사찰 재정 투명화와 사회 통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부는 어제 자승 스님에게 국민훈장 중 가장 높은 등급인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해드리기도 참 어려운 사건 소식입니다. 이제 태어난 지 6개월 된 딸아이를 아파트 15층 아래로 던져서 숨지게 한 20대 친엄마가 체포되었습니다. 부부싸움으로 홧김에 아이를 던졌다는 믿기 힘든 진술을 내놨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잠시 뒤 경광등을 밝힌 구급차가 급하게 빠져나갑니다. 태어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영아가 1층 바닥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 친모가 아파트 15층에서 아이를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이런 비정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새 한 며칠 계속 싸우더라고 그래요. 잠을 잘 못 잤다고. 그래도 결국은 일 터져버렸구만요. 주민에게 발견된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남편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친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로 또 이렇게 뭐 좀 다퉜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애기 뭐 던진다 어쩐다. 그 말 듣고 깜짝 놀라고 남편이 올라와 보니 애기가 없어가지고. 경찰은 친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낮 대전에서 70대 남성이 20대 남성의 흉기에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북 익산에선 주택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졌는데요. 김영현 기자가 전합니다. 비틀거리며 걷던 남성이 힘없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깜짝 놀란 여성이 119에 신고하고 또 다른 여성도 나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대전 파남동의 한 길거리에서 70대 남성이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습니다. 매번 일어났나 봐요. 그러다가 지금 한 분이 지혈을 했나 봐요. 그것도 와가지고 실려서 가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이곳 현장에서 가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목 부위를 다친 피해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주택 안으로 소방대원들이 진입합니다. 전북 익산시 춘포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80대 부부 중 거동이 불편한 남편이 숨지고 아내는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119에 신고한 주민도 이웃의 대피를 돕다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10분쯤 부산 범일동의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신호등을 연이어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버스기사와 승객 3명, 승용차 운전자 등 6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선 만취한 승객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휴대전화를 훔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절도 전과만 12범인 상습범이었는데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한산한 지하철역 승강장을 한 남성이 서성입니다.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승객 주변을 한참 맴돌더니 슬쩍 다가가 취객의 옷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스마트폰을 챙긴 남성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태연하게 걷다가 이내 황급히 달아납니다. 60대 남성 A씨는 지하철역 취한 승객만을 노려 지난 10월에만 휴대전화 3대를 훔쳤습니다.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이동 동선 및 추적 수사 끝에 동대문 소재 경륜장에서 체포하였고 여제 2건도 확인하였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휴대전화를 훔치다가 덜미가 잡혀 복역하다가 지난 8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출소한 뒤 직업 없이 살다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외국인 관광 필수 코스가 된 서울 광장시장입니다. 이곳에서 최근 순대 10조각에 7,000원, 떡볶이 떡 6개에 3,000원을 받는 등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됐죠. 이제 이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 현장 취재했습니다. 노하린 기자입니다. 광장시장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었던 유튜브 영상입니다. 와, 이게 15,000원이라고? 10개도 채 안 되는 모둠전이 15,000원이라는 말에 시민들의 공분이 일었고 해당 가게는 열흘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MBN 취재진이 다시 광장시장을 찾아 다른 가게에서 같은 가격의 모둠전을 시켰습니다. 논란이 됐던 모둠전보다는 확실히 양이 많았습니다. 가게마다 달라요? 양이? 가게마다 틀리죠. 집집마다 똑같아. 주인에 따라 양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 또다시 바가지 논란이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상인회 측은 가격표 옆에 아예 정량을 표시하고 음식 모형을 놓기로 했습니다. 또 위장 손님을 통해 혹시나 모를 바가지 상수를 상시 감독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가격 정량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반기는 모습입니다. 구입하기 전에 얼마나 나오는지 사진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니까. 바뀌면 너무 좋죠. 바뀌어야 돼요. 과거 그림으로 그대로 파는 경향도 있잖아요. 코로나 엔데믹 이후 외국 관광객이 부쩍 늘었지만 그만큼 얄팍한 상술도 늘고 있어 단속과 함께 상인들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한 몫을 챙겨보겠다는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허가도 받지 않고 사들여 시세 차익을 노렸습니다. 이 중에는 중국인이 많았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화성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기도 수원의 한 주택가입니다. 중국인 60대 남성은 이 구역의 한 다가구 주택을 토지 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5개 호실 모두 전월세 임대를 줬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산 겁니다. 또 다른 중국인 60대 여성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임야를 허가 없이 매입했습니다.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세 차익을 노렸습니다. 이처럼 토지 취득 허가를 받지 않거나 명의 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불법으로 매입한 외국인들이 단속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중국인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 가격에 비해서 땅값이
많이 뛰고 배 이상 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등기가 일단 안 될 뿐이고 일단 근저당으로 해가지고 저당권만 잡혀 돼 있는 거죠.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한 73명 중 5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유럽 중부는 때이른 폭설로 교통이 마비되고 정전이 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미넨은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한국인 수십 명을 포함해 승객 수백 명이 미넨 공항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차 선로가 눈에 뒤덮여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독일 뮌헨에 무려 44cm의 폭설이 내렸는데 1993년 관측이 시작된 이후 12월에 내린 눈 가운데 가장 많은 양입니다. 기차편은 줄줄이 취소되면서 승객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뮌헨 공항에도 주말 동안 760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한국인 수십 명을 포함한 수백 명이 고립됐습니다. I was here since 5 p.m. in the morning at dawn, and it's too much stress. With 3 children, it's not easy. So for now, we don't know. We don't have any information. Yeah. 축구 경기장도 온통 눈으로 뒤덮이면서 바이에른 뮌헨과 우니온 베를린의 분데스리가 축구 경기도 취소됐습니다.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눈 무게를 못 이긴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전선을 건드려 15,000가구가 정전을 겪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일부 지역은 밤새 눈이 50cm 넘게 내리면서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고 체코는 프라하 일대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독일 기상청은 앞으로도 30에서 40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예보하면서 폭설 피해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경제 위기 우려까지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비 회복을 위해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인데도 좀처럼 손이 가질 않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다 보니 필요한 음식 재료 몇 가지만 사도 예산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이 정도만 써야겠다라고 정해두고 되도록 그 선을 안 넘으려고 노력을 한 적도 있고. 외식은 꿈도 못 꿔. 지난달부터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하소연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위축된 소비 회복을 위해 내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보다 5% 넘게 더 쓸 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해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 공제를 해주는 방식인데 과세 대상 소득이 연 5,500만 원인 근로자는 세부담이 24만 원 줄어듭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의 최대치도 연 8천만 원으로 공제액은 1,000만 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장바구니 물가, 소비권 먹거리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현재 총력을 다하고 있고.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돼 둘째 자녀 세액 공제액이 현행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맞서는 의료계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1일에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고 정부는 혹시 모를 의료 공백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첫 특위를 출범시키고 11일부터 일주일간 총파업 찬반 투표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중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시위를 하고 17일에는 5만 명 규모의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 결과는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즉각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파업이 진행되면 지난 2020년 총파업을 진행한 지 3년 만입니다. 당시 집단행동으로 의대 증원 추진을 막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82.7%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20년 당시 총파업의 전공의 참여율이 80%에 육박했지만 지금은 의협과 달리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혹시 모를 의료계 공백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웹에서 폐업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떤 불편이나 피해를 입게 될지를 일단 살펴본 다음에 아울러 의협 외에 병원계와 의학교육계, 의료계 원로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의대 증원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내일 밤 11시 30분 서울에서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됩니다. 번호는 심야 A21번이고요. 구간은 서울 합정과 동대문 사이입니다. 당분간은 무료고 안정화되면 구간을 확대할 예정인데 어떤 모습인지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어두운 저녁 버스 정류장에 하얀색 버스가 하나 들어옵니다. 서울시에서 도입하는 심야 전기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내일 밤 11시 30분부터는 이곳에 심야 자율주행 버스가 지나가게 됩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심야 대중교통에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한 건 세계 최초입니다.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는 총 2대로 합정역에서 동대문역을 지나는 중앙버스 전용차로 구간 9.8km를 지납니다. 교통카드를 대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유료화될 전망입니다. 시민들은 자율주행이라는 단어가 아직은 어색합니다. 아직까지 자율주행 버스가 완전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불안한 것 같아요. 특히 심야 시간에 운행된다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안전성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긴 한데 만약에 그게 확대가 돼서 운행 시간이 좀 길어지면 편리하긴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버스에 입석을 금지하거나 버스 시험 운전자를 포함해 특별 안전요원을 버스에 탑승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운행 여건을 검증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실행하는 거라서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하도록. 이번 운행 이후 시는 청량리역까지 구간을 연장하는 계획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네, 이렇게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실생활에 한 걸음 더 다가왔는데요. 기술 개발에 국내외 대기업은 물론이고 우리 벤처기업들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자동차가 파란색 경로를 따라 주변 사물과 신호를 인식해 스스로 움직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물체를 인식해 경고음을 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서자 곧바로 수동운전을 안내합니다. 전방의 자율주행 금지 구역입니다. 수동주행으로 전환해주세요. 국내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자율주행 운영 시스템입니다. 이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복잡한 도심에서까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교통 약자, 교통 소외 지역이 훨씬 더 이동에 편리함을 갖게 되실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 시스템뿐 아니라 사이드미러나 후면 카메라 렌즈를 비롯한 부품 분야에서도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거울에 촘촘하게 설치된 열선은 순식간에 표면 온도를 높여 이슬이나 서리가 금방 없어지고 김이 서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특수 물질을 입힌 렌즈는 눈이나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물방울이 맺히지 않아 시야를 충분히 확보합니다. 카메라에 이슬이 맺히게 되면은 그 부분에 어떤 블랙아웃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그 자율주행의 안정성을 심게 해칩니다.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레벨 5 시대를 향해 우리 벤처기업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차세대 피겨 여왕 15살의 신지아가 언니들을 제치고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피겨 간판 차준환도 진통제 2혼으로 정상 자리를 지켰습니다. 스포츠 소식 최영규 기자입니다. 감미로운 음악에 맞춰 연기를 시작한 신지아는 첫 점프에 성공하며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이어진 콤비네이션 점프에 스핀까지 완벽한 연기를 한 신지아는 총점 216.35점으로 개인 최고점을 갈아치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언니들을 제치고 시상대 꼭대기에 선 신지아는 내친 김에 다음 달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정상까지 꿈꿉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청소년 올림픽인 만큼 잘하고 싶고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요. 발목 부상에도 진통제 투혼을 발휘한 남자부 간판 차준환도 깔끔한 연기로 1위에 올라 국가대표 수성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스케이트를 신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많이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최고의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프로축구 최종전에서는 승격팀 광주FC가 리그 3위를 확정해 전북을 제치고 창단 첫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미 우승을 확정한 챔피언 울산은 라이벌 전북을 꺾고 공격수 주민규가 득점왕까지 확정하는 겹경사로 기분 좋게 시즌을 마쳤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정부 여당은 오늘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1학년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도 2년 더 유예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행정망 마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내년 1월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